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마 또 아주 늦은 시간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녹화하는 시간 자체가 조금 늦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좌우반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면, 전 자고 있습니다. 저 원래 잠을 굉장히 일찍 자는 편이고, 새벽에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모비익 덕분에 자꾸 조금씩 늦게 자요. 근데 아무튼 뭐 생활 패턴이 뭐 이상하진 않은데, 아무튼 적응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생생한 거 보면 모비익 좋긴 좋은가 봐요. 네. 오늘은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 경제 비판, 이 책입니다. 짠, 보이시죠? 예. 지난번 책하고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책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며칠 전에 했었던 요 책은 주제가 뭔가요? 주제가 엔저 때문에 일본이 망가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진짜. 아베 신조의 그 아베노믹스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보니까, 엔저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그 경제학적으로는 당연한 게 그 경제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이렇게 상반된 책을 이렇게 작가님께서 추천해 준 책이에요. 두 권 다. 두 권 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제 서로 반대 진영의 얘기를 들은다고 얘기해 주셨던 그 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눠 볼게요. 그 먼저 번에 영상에서 나눴던 것하고는 진짜 다르게 이 책은 엔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나왔던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2012년도에 이제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다 고이치라는 분이 이제 저자신데, 이 저자분께서는 아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엔저를 외쳐주셨던 분이겠죠. 예, 그러신 분인데, 이제 엔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확고부동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 미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엔저라는 거, 이제 환율이라는 정책에 그 굉장히 이제, 국가들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왜 민감할까요? 그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N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N저가 문제가 되는 것과 N고가 문제되는 거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수출만 가지고 잠깐 보자고요. 수출만 가지고 잠깐 보게 되면 N저일 때 수출이 당연히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여타의 다른 조건들을 다 잘라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1달러로 100엔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1달러로 130엔치의 물건을 살 수 있다면 30%의 물건을 더 수입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럼 당연히 수입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엔화의 물건을 많이 수입해다 팔고 싶어지는 요인이 생길 것이고, 또한 같은 물건을 30%더 저렴하게 사서 자기가 보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도 더 추가하지 않았는데 환율 덕택에 그 30%만큼의 그런 상대방이 마진을 더 그러니까 이득을 더 챙길 수 있는 구매 시에 이득을 이미 챙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출도 좀 잘 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당연히 엔저는 그 나라의 수출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엔고는 똑같은 얘기예요.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오히려. 왜냐면 1불로 100엔치를 사던 미국인이 있는데 1불로 70엔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 일본 물건을 수입할 요인이 없잖아요. 오히려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겠죠. 기존과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이제 대체품을 찾아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엔저와 엔고에 있을 때 그 수출과 관련된 그 아주 단순한 그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이제 이번 주에 보는 이 책은 그 엔저를 해야만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책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일본이 계속해서 엔고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엔고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살아남기 힘들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캐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2번 정도 크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뭐냐면 이제 원폭 맞고 이제 그 패전한 다음에 그 굉장히 큰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더라고요, 일본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일본 입장에선 다양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 저기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 특수를 누리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좀 극복이 됩니다. 예.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일본에게는 축복이 됐던 시기였던 거죠, 오히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한번 이겨내고요. 또 한 번은 오일 쇼크,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때도 그거 이제 좀 이제 힘들지만 어떻게든 잘 이겨내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굉장히 민감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플레이션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을 우리가 한은이라고 표현하듯이 일본은행을 일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일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치계 쪽들이 대부분 그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자꾸 오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엔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또 고착이 되어 있었다, 자기네 나라 스스로가. 그런 표현을 이제 해주시면서 이 지은이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 다음의 문제로 리먼 사태를 이제 거론을 해요. 근데 일본은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화폐 확장 정책을 취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2007년이니까 저는 뭐 경제학에 관련된 다 관심이 없었던 때 같아요. 저는 정말 부러운 게, 이렇게 안농님이나 이런 뭐 정계성님이라든가 아니 뭐 이렇게 몇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젊으신 분들, 또 누구 계시지? 누구시? 오태민 사생팬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젊으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모빅 시스템에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되게 부러워요.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부러우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런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그 안에, 이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 배워야 될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젊은 나이에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데 스스로 그냥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07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했던 행동은 뭔가요? 양적 완화였죠. 예,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냅니다. 예. 그 화폐량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기존에 늘어나던 그래프가 완전 다 주저앉을 정도로 그 큰 돈을 다 찍어내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확장 정책을 다른 나라들도 이제 받게 되죠. 뭐 당연한 거죠. 미국에서 열심히 그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한국에서 돈을 안 찍는다고 하면 한국은 말이 안 되죠.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건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비단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유로화들이라든가 전부 다 그냥 다 화폐를 찍고 있어요. 그때 같이 다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같이 다 찍으면서 서로 이제 그 경기를 올리고 경기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화폐 찍는 그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죽을 수 있거든요. 환율이 역전되게 되면은 산업군이 진짜 망가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같이 다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화폐 확장 정책을 거의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책의 지은이도 왜 그렇냐, 일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경제학적인 그냥 아주 그 기본적인 경제학으로만 따졌을 때에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화폐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을 일본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죠. 왜 듣질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은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엔고 정책, 그 당시 리먼 사태 때문에 엔고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돈을 그렇게 열심히 찍어내는데 일본만 안 찍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넘쳐나고 엔화가 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고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엔고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한 환율이 한 40% 가까이 폭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판매할 때에 그 40%만큼을 메꿀 수 있는 생산력 확장,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같은 물건을 이렇게 공급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기업이 그 환율의 그 잠깐 사이에 그 40% 폭등하는 환율을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향상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기업이 단시간 내에 생산성을 40%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환율의 문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종속 변수가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미 그게 가능했었으면 진작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산성이 향상된 상태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건데, 환율이 거기서 그냥 40% 폭등을 해버리게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산된 게 엘피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엘피다가 엔고의 최대 피해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지를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나요? 그런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이제 이게 파산한 기업은 하나지만, 그럼 나머지 기업은 뭐 그렇다고 즐겁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심히 영업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엔고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산업군들이 다 위축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유명한 기업들,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죠. 일본 안에 뭐 소니도 있을 거고, 파나소닉도 있을 거고, 무슨 뭐 이렇게 다양한 뭐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경기가 위축이 되고, 어떤 때까지 이제 저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지방이 공동화되는 거죠. 지방이 비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생산 기점이 사라지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까 그만큼 이제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지방이 이제 점점 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도 좀 실려 있는데, 이 책이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지은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일본은 엔저를 유지해서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기업이 수출이 잘 되게끔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시 돌려야 된다. 기업이 시스템을 잘 돌리려면 엔고가 아니라 엔저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그 활동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냐면, 자기가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그 수재자 중에 한 명이 일은의 총재로 있어요. 이분이 실제 미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잠깐 이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로 사제지간인데 심지어 제자가 일은 총재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가 된 거예요, 자기 제자가. 근데 그 제자가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정말 수제자였어요. 그 경제학 관련돼서 다양한 그 인사이트를 그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잘 나오고, 경제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저런 문제가 있을 땐 저렇게 반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학업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제자로서 작가님이란다, 이 교수님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친구인데, 이 제자가 일은 총재로 있을 때 이 교수분이 이제 일본으로 잠깐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실으려고 해요. 발표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른 총재인 자기 제자인 이른 총재에게도 자기의 소신을 밝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려가 돼요. 거의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아니 당연히 엔화가 너무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환율을 내려서 수출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수긍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의 그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심지어 이 하마다 고이치라는 이 저자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신문사에 기고문을 하나 이제 내는 거죠. 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주장들 이런 경제 관련된 주장을 넣으려면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적응되는 그런 다양한 차트나 자료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계적인 그런 자료들이. 근데 그 통계적인 자료들이 인용해서 이제 엔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런 관공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관공서 그 해당 그 차트를 만든 그런 논문 그런 분석을 만든 그런 관공서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차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겠다,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지식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벙 뜨죠. 황당하죠. 아니 내가 이미 내 논조를 다 밝혔고 얘기를 다 끝냈는데 관공서에서 무슨 얘기를 다시 한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아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관공서에서 연락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기보다는 그 이유는 명백해요. 아주 명백한데 뭐냐면 그 선생님의 그 의견이 이 데이터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다양한 이제 그런 주장을 같이 곁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쓰신 이런 에세이 아니면 이런 기사문들은 이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관공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정말 독특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학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통계 데이터를 만든 관공서에서 이게 그런 이런 교수님이나 이런 경제학자의 논조와는 틀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적용하신 그런 다양한 인사이트에는 이 자료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 이 교수님은 당연히 약간 좀 벙 뜨겠죠. 아니 내가 그런 말 한 게 아닌데 너네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또 본인들은 그 해석의 그런 통계를 그동안에 그렇게 만들어 왔던 그 자료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아시겠지만 통계라는 건 살짝 그 말장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실은 약간만 조절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통계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을 쳐버리게 되면 이런 학자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뭔가 발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학자분들은 그 굉장히 딱 그 자기만의 확고한 영역이 딱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자기는 본인의 의지를 잘 굽히지 않고, 왜냐면 그런 논문이나 이런 다양한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에게 이제 딱 그 지혜로 굳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쓰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학자는 원래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다 못 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준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관공서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근원을 이제 그 발원지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기업들인데 사기업들은 이거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거 오픈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런 다양한 어려운 환경들이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일본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건데 왜 너네들은 반대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그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되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엔저 정책이 잘못됐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이 결론이 이 책하고 지금 둘이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이 책이 맞고 이 책이 틀린 거예요. 얘는 엔저를 하자고 주장했던 책이에요. 2012년도에. 어떻게 보면 그 아베노믹스의 완전히 그 초석, 이 책이 초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베노믹스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하고. 근데 이 책은 아베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 건가요? 뭐가 틀리는 건가요? 이해되시나요? 좀 헷갈리실 텐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비커님들은 좀 이해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은 해석이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얘가 맞고 얘가 틀린 거지만, 자, 3년 뒤, 5년 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게 맞을까요? 과연 얘가 계속 맞을까요? 그때까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작가님한테 배운 인사이트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제국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제국 시스템 때문에. 제국 시스템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는 작가님한테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제국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또한 지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일본 경제 막 주식 막 얼마 전에 올랐을 때 왜 올라가나요? 지금 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실패했다라고 이 책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요 갑자기? 지정학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작가님 해석 그대로. 그죠? 대만에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자본 관련된 투자들이 다 이제 일본, 이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본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진짜 이렇게 단순히 그냥 경제학적으로만 모든 게 해석되지 않고 작가님이 공유해 주셨던 그 다양한 인사이트,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라는 게 저는 많이 이런 글을 보면서 이런 상반된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딱 그 바로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본인의 다양한 또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여기까지인 거고,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이고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그 다양한 그런 그 관공서들의 그런 그 사회 통제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특한 일본의 그 문화를 느꼈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느낀 건 뭐냐면 기자 클럽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기자 클럽. 일본의 기자 클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관공서에 그 페이퍼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자리예요. 정말 독특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뭐 조선일보도 있고 한겨레 신문도 있고 뭐 다양한 신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사들의 기자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치부는 정치 쪽에 가가지고 항상 상주하고 있고, 사회부는 사회 쪽에 가서 항상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부는 뭐 사건이 일어나는 곳 이런데 다양하게 항상 이렇게 딱 바로 딱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요. 이런 기자 클럽이라는 게 딱 이런 폐쇄적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기자 클럽이라는 곳에 소속되지 않는 기자는 기사를 쓸 수가 없다네요. 또 독특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인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낸, 예를 들면 뭐 기재부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안에 기자 클럽이 아니면 거기서 상주를 못 한대요. 그리고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사를 그런 관공서에서 주는 거를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 페이퍼를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그냥 기사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네 소신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뭐 자기네 그런 특별한 그런 성향을 밝히는 게 아니라 기자는 그냥 관공서가 주는 페이퍼를 가지고 그대로 베껴 쓰다시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그냥 뭐 답을 딱히 뭐 반론도 아닌, 반론도 쓰지 않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 싶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었던 그런 시스템을 일본이 지금도 갖고 있네요. 물론 이게 2012년도 책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후진국형? 예. 이 책에 써 있어요. 이게 선진국에서 일본만이 그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얼마나 폐쇄적이냐면, 이 기자 클럽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총재가 나올 경우에는, 기립경례를 한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정말 옛날에 예, 아무튼 제 기준으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 책에서 봤는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폐쇄적인 시스템의 나라였나?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일본의 그런 약간 그 성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성적인 문화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좀 개방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저는. 이 지으지가 아무리 경제에 관련돼서 엔저를 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그 아베 신조가 엔저를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의 글을 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모든 기사를 아무리 포스팅하고 싶어서 열심히 막 여기저기 찔러도 기사를 실어주지를 않아요. 오,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저게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냐면 저게 떠올랐어요. 조지 오웰의 1984. 그 통제된 세상이잖아요. 그 빅브라더라는 그런 그 중앙화된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 굉장히 폐쇄된 그런 나라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책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예, 뭐 밝게 웃는 분위기는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런 폐쇄된 시스템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여자 주인공을 한 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이제 사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만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1984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100년 전에 썼던 책일 거예요. 1984 기준으로. 그러니까 1884년 기준으로 100년 뒤에 인류가 이런 모습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로 아마 썼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폐쇄적이냐면 사적인 모임을 하면 안 돼요. 나라의 허락 없이. 그런 중앙의 허락 없이. 그래서 남녀 간의 만남도 다 거의 다 금지예요. 아니면 감시를 받던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이제 좀 약간 꼬시는 거죠. 근데 이제 꼬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가 실제로 이런 당 간부들하고는 잠자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너가 나를 굳이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때요. 그런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가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하지만 이 여자하고 이렇게 점점 만남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난 그런 자리를 자꾸 찾아요. 무슨 뭐 이렇게 막 멀리 어떻게든 가가지고 막 사람 살지 않는 오두막을 찾아가지고 둘이서 사랑을 나누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2층 무슨 개인 2층은 비어 있는 그런 집이고 2층은 비어 있는 이제 그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고 1층은 무슨 샵? 무슨 가게 같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또 잘 알게 돼가지고 이들이 2층에서 또 이제 그 집 2층에서 또 사랑을 많이 나눠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까 덫이었어요. 그 1층에 있던 그 상점 주인도 다 그 정부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 이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해 다 꿰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그 정부의 사슬에 결국에 걸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구속이 되죠. 둘이 구속이 되면서 이 남자는 심지어 막 이빨도 하나씩 계속 뽑히면서 그 고문을 당합니다. 어떤 사상적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일종의 그렇게 되면서 그 사회 자기네 그 빅브라더 시스템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에 이 사람을 완전히 개조를 시켜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이 저항을 하거든요. 나는 내 개인적인 인격을 갖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해요. 근데 그 저항을 끝까지 없앨 때까지 계속해서 고문을 합니다. 이 저항이 언제 없어지냐면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어느 순간에 거울을 한번 봤는데 그 거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머리가 바뀝니다. 자기 사상이 자기의 주관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 몰골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 그냥 기대서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몰골을 보고 스스로가 놀라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 시스템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랑 사랑을 나눴던 그 여자를 부정하게끔까지 갑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그 뒤로도 아직 바로 부정을 못 해요. 근데 결국엔 거기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계속해서 추가 고문을 더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남자가 그동안에 국가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는 이 여자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까지 만들어요. 마음에서 나오게. 결과적으로 그 여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빅브라더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 남자에게 갑자기 좋은 잠자리와 좋은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몸이 회복이 되고 얼룩 이런 뭐 이렇게 연고 같은 것도 다 줘가지고 그동안 고문으로 인해서 막 고름으로 꽉 차 있던 내 몸 모든 상처들이 다 나아지면서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로 복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사상이 다 바뀐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장면이 더 남아있죠. 이 사상이 바뀐 남자와 이 여자가 이 남녀 주인공이 한번 마주쳐요. 마주쳤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들이 마주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 둘이 사랑을 나누던 사이였기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이제 고문을 받았지만 다시 만나면 막 만나서 즐겁고 막 더 보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요. 둘이 만났는데 굉장히 냉랭하게 만나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부정했어. 너도 나를 부정했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냥 굉장히 냉랭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갈 길을 헤어지면서 서로 남남이 돼버리는 게 딱 나와요. 그게 이러니까 사상이거든요. 일종의 사상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브라더 시스템에서는 뭐냐면 단어가 사라지거든요. 점점. 굉장히 단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단어를 사라지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 국가에서 금지하는 용어의 단어를 사라지게끔 하면서 사람이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1년, 2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동안 못 쓰게 만들면 그 시스템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안에서 그런 기간 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유라는 단어를 그렇게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긴 통제된 사회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면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자유라는 개념을 내 뇌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 시스템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1984의 그 기본적인 밑바탕이거든요. 그 사회 시스템에. 이 책. 약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본인의 이런 시스템이 이런 난 굉장히 일본은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일본 은행, 이런 아니면 일본의 그 경제 시스템의 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지가 딱 정해지면 그 뒤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맞춰서
아웅다웅 딱 그 의견만 맞다라고 제시를 하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넌 자료도 쓰지 마. 우리 관공서에 자료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난 시간하고 너무 다르게 보여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잘 됐었으면, 수출이 잘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출이 잘 된 것에 대한 낙수 효과로 고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연구활동이 늘어나가지고 그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잘못돼서 엔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책은 그 개념이 아니라 엔고일 때 엔저를 주장했고 그 엔고 시스템 안에서 엔저를 계속해서 주장할수록 본인만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심지어 자기의 수제자, 경제학의 수제자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하고 생각이 잘 맞아서 그리고 이렇게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라고 분명히 자식이 그 교수 입장에서도 스승 입장에서도 확고하게 생각을 했던 이 제자가 1인의 총재가 됐는데 완전히 경제학하고는 반대로 가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스승 입장에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서한까지 보냈는데 다 만료됩니다. 듣질 않아요. 일본 시스템의 이런 그 폐쇄적인 그런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국가의 참모습일 수도 있어요. 국가는 종교다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작가님한테 딱 깨우침을 얻었을 때, 이게 뭐지? 저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이런 인문학적인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진짜 옆에 있는 북한, 위에 있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데도 억울하다고 말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엔고가 그렇게 강하면 엔저로 가서 엔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면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의견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검증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모비과 비트코인의 아름다움이겠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바로 딴 누군가 이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책을 소개하는구나라고 접근한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벙 뜰 수 있긴 한데 전 참고로 저는 제 정체는 모비커입니다. 혹시라도 이 책 제목을 보고 영상을 접근하신 분이 계실 수 있다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제 영상 많이 보시면 대충 이해되실 건데 지혜의 족보나 오테보스 들어가서 열심히 영상 보시면 제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뭐냐면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일본이라는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경제 시스템을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 안에 있는 그런 국민들, 이 구성원들은 자기가 나라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한다는 기사를 볼 수가 없으면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힘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반대로 보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막 싸우죠.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제가 어떤 정권을 편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보세요. 지난 정권에서는 항상 하던 얘기가 뭔가요? 예전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 정권을 계속해서 타도하잖아요. 그냥 지금 정권은 어떻게든 아이고 갑자기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무슨 하차시키자, 하야시키자, 무슨
뭐 대통령에서 끌어내리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운동이 막 강하게 일어나서 있잖아요. 그 또 반대로 그것보다 더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을 하차시키자, 막 이런 뭐 문재인 대통령 구속시키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그 사회적인 그 상대적인 그 상반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모임들도 있고 그런 막 이렇게 다양한 우리 그 경제의 양면을 보듯이 정치의 양면을 보듯이 이런 서로 반대 진영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정치 쪽은 아니지만 경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완전히 폐쇄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잖아요. 경제만 봐도. 정치만 봐도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경제를 보더라도 당연히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돈을 이렇게 찍어내면 되느냐, 안 찍어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엔고와 엔저의 그런 굉장히 그런 큰 쓰나미에서, 국민 스스로 이렇게 구원이라기보다는 국민 스스로 이 그 틀 안에서 깨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진짜 무섭잖아요. 이러면 일본 개인들은 다 녹아나는 겁니다. 그 정부에 의해서. 사실은. 맞잖아요. 그죠? 엔저가 됐든 엔고가 됐든 녹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게 비트코인이자 모빅이죠. 내가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꼭 전쟁이 아니어도 이런 옆나라 일본만을 보더라 하더라도 내가 일본에서 정말 안 타는 게 정말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진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오태민 작가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책들을 접함으로써 제가 굉장히 다양한 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막 저 수능부인의 무슨 화폐 그 사람 음모론 많이 쓰잖아요. 막 그런 데 빠져있고 막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를 그렇게 제대로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올바른 투자를 이제는 스스로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곁다리로 조금씩 나갑니다. 예. 제가 뭐 아무리 뭐 모비카라고 하지만 뭐 알트 조금씩 갖고 있어요. 예. 다른 알트들도 조금씩 삽니다. 뭐 에이다를 갖고 있진 않아요. 정말 아쉽게도 에이다도 뭐 나쁘다고 보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사람마다 다 주관이 있으니까. 언젠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님께서 사셨던 코인도 제가 좀 들고 있답니다. 그 루나 클래식이라고 있죠. 예. 그것도 좀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가님한테 배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이 진리야라는 것도 분명히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비트코인이 진리야라고 나오는 그 다양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다양한 사고 실험이잖아요. 그런 사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투자하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경제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책을 볼 때 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망한단 말이야? 모두가 버렸네? 왜 모두가 다 버리지? 그럼 이건 누군가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누가 갖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가 제일 정답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씩 사는 거죠. 너무 이거 강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비커입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잊으셔도 돼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럴 때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고 있고 모빅을 알고 있고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게 결론인 거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하냐면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아마 비슷한 관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과 관련된 책은 요 두 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또 다른 책을 읽을 건데요. 예, 요거 이제 넣도록 하고요. 지금 다른 거는 아니고 저기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종이지가 던전 속에 넣는 작업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연락이 자꾸 오고 있어요. 우리 조원분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만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지난 토요일 라방 이후에 우리 조에서만 거진 한 1만 모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4,000모 이상이신 분들은 다 작가님한테 다이렉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개인 풀로 이제 바삭 1조부터 바삭 7조까지 지금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모빅을 추가 예치하시면서 이제 공개 주소를 올려주셨는데, 그 공개 주소는 당연히 지금 작가님 주소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왜 안 올려 들어가냐면 주소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모든 조장님들은 하나씩 계속 추가해주세요. 이러면 작가님 일 못 하시겠죠. 힘들어요. 그렇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마감을 한 다음에 그냥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주소를 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겠죠. 당연히 작가님께서. 근데 그 마감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라는 거 이제 그게 좀 궁금해하실 수는 있는데, 초반에 1만 모 이제 딱 증가되고 그 뒤로는 딱히 별다른 소식이 없으시거든요, 다들. 그러면 저는 뭐 제가 종이지갑 판매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추가 접수가 없으면 그냥 그때 보통 종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빅 바삭 1조부터 바삭 7조까지 4,000모 미만으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빅은 화요일날 자정쯤에 문을 닫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시간 채 안 남을 거예요. 영상 올리고 나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결정하셔서 올려주셔요. 이제 그때 전 닫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상무님한테 전해드려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언제 아마 수요일날 작가님 그 4,000모 이상이신 분들 계속 등록하고 계시니까 그 작업이 이제 마감이 되고 다시 이제 결과품 다시 이제 최종본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적용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물어보시는 거, 그날 올 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준비물이 뭡니까? 준비물 진짜 간단해요. 종이지가 본인 신분증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위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본인이 못 오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대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인 그 종이지갑 소유자의 신분증,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위탁하시는 분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우에 그 위탁하시는 분은 소유자죠. 이 종이지갑 소유자는 그 종이지갑 뒷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배서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이 지갑의 소유자는 누구누구 실명 누구, 주민번호 앞자리 누구, 본인의 연락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위탁자 누구에게 이걸 잠시 맡기는 것을 위임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주 물어보시는 건데, 본인이 이제 사망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당연히 그 뒷면에 배서를 해주셔야죠. 써주시면 됩니다. 본인 유고시에 1순위 누구누구, 1순위 성함 누구누구, 이분의 주민번호 누구누구, 이분의 연락처 누구누구 써주세요. 이 사람에게 1순위, 상속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뭐 다양하게 써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또 복잡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써있는 대로 가급적이면 다 맞춰질 건데, 대부분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 다 1순위, 뭐 2순위, 정말 많으시면 3순위까지 쓰시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종이지갑 뒷면에 직접 다 써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5년 뒤에 문제가 됐을 때 그분들한테 순서대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지금, 이게 유산으로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저 목요일 금요일 날 양일간 우리 조는 바삭 1조부터 바삭 7조까지는 작가님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합니다. 이제 건물에서 층은 다르겠죠. 근데 저희는 그 테라로사 포스코 센터점 1층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확하게 딱 하는데요. 시간을 아마 제가 칼같이 지킬 거예요. 예, 칼같이 지킬 거니까 시간을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칼같이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작가님한테 맞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 조로 인해서 작가님이, 움직이시는데 딜레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예, 작가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모빅을 던전 물량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 맞춰드려야지. 저 때문에 작가님이 움직이시고, 저 때문에 작가님이 느려지시고,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싫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칼같이 지켜주시는데, 중요한 건 오후에 3시에 오시는 거 저 추천 안 드려요. 늦어도 2시까지는 와주세요. 정말 늦어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3시 딱 되면 일어나서 작가님한테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예. 약간 좀 굉장히 요번 그 양일간, 목금 양일간은 평상시에 제가 보이던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좀 경직돼서 제가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저 바삭 1조부터 바삭 7조까지 각 조마다 거진 10,000원씩 돼요. 이거 얼마인지 아시죠? 금액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하게 너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는. 예, 평상시에 뭐 예전에 조장하고 있을 때랑 뭐 관악산 계룡산에 있을 때랑 이때의 모습하고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예, 앞에서 인사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진 않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게 딱 자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맞춰서 와주세요. 그거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심지어 말씀드리면 저 목요일 날은 오후 3시 딱 하면 작가님 아닌 상무님한테,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간 양일간에 그 종이지갑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는 무조건 이 종이지갑을 제가 안 가지고 가요. 저 그거 금고에다 같이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바삭 1조부터 7조 이거 다 운영이 정확히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 개인 사비로 해가지고 무조건 다 금고비용 다 내기로 이미 다 얘기 끝났어요. 왜냐면 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절대 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이지 않으면, 다 모일 때까지는 제가 사비를 내서라도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오후 3시가 되면 진짜 칼같이 다 상무님이든 작가님한테 드린다는 얘기죠. 그날 거친 거 그냥 그대로 진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무조건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심지어 저 목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칼같이 마감하고 저 일하러 가야 돼요. 저 생업이 있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죽으라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던전에 다 넣기 때문에 팔면서 살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99.99% 이상이 전부 다 예치됐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모빅이 다 사라졌어요. 아직 사라진 건 아니지만 다 던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해야 돼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모빅 생태계에서 헌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3시 끝나면 정확히 일하러 갈 거고요. 연락 주셔도 안 돌아옵니다. 저 진짜 일해야 돼요. 저 납품할 것도 있어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3시 딱 끝나면 그거 이제 조별 1조부터 7조까지 딱 나눠가지고 딱 세팅해가지고 작가님은 사진 찍고 다 올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또. 그러니까 시간 꼭 맞춰서 오세요. 아침 10시에 시작하고 오후 2시까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3시까지는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제가 촬영해가지고 많이 더 늦은 시간에 이제 올라갈 텐데, 저 원래 굉장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모빅 때문에 생활이 약간씩 바뀌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래도 너무 즐거운가 봐요. 모빅만 생각하면 이렇게 제 안에서 막 엔돌핀이 막 올라와요. 아무튼 너무 작가님한테 감사한 거죠. 예. 여러분들도 즐거운 모비커 생활 매일매일 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자, 화요일날 자정에 저희 개인 청약하시는 분들, 바삭 1조부터 7조 안에 계신 분들, 증액하실 분들은 화요일 자정 전에 자정에 마감할 거니까 그거 참고에 꼭 기억해 주시고, 예. 그리고 참, 데이터 시트, 밸런스 시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바삭 1조부터 7조 안에 계신 분은 제가 다 준비할 거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개별 로드로 4,000모 이상 등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준비하세요. 그거는 본인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가님하고 같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드리는 건 바삭 1조부터 7조 안에 계시는 분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준비하셔요. 제가 그거 다 준비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예,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또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조장 작업 해야 되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